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제재법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밤새 있었죠. 그러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트럼프의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무부 장관 틸러스는 또 김정은과 조건이 되면 대화 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아주 유화적인 발언을 했어요. 손발을 좀 맞춰서 정책을 했으면.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가자마자 메이저 보수 언론들은 오늘 아침 일제히 비판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건설, 부동산 광고가 일색이죠. 손발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해답을 드립니다. 103.5MHz SBS 러브 FM. 돈 대도 감옥 안 가는 분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초강력 규제 패키지다. 종부세 빼고 다 나왔다. 아하,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 대책 어제 발표됐죠.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인데 고공행진하던 집값 잡을 수 있을지,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던 전세 살던 분, 집값 꿈을 꾸고 있던 분들 언제 집을 사야 할지, 자, 전세값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 점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또 왜 이렇게 난리들인지.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이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뭐 항상 언론은 비판적이어야 되니까. 예, 오늘 팩트 폭격. 그렇게 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로지 팩트만. 그렇습니다. 아하. 정치적 입장에 들어간 순간 마이크가 딱 꺼집니다. 자, 그리고 김종선 BSI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 한번 나오셨었는데? 네, 지난번에 뵀었죠. 예, 부동산 1등. 네. BSI가 부동산 1등의 약자 아닌가요? BS 부동산 1등. 아우, 창조적 해석 좋습니다. 아하. 자,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승훈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예, 건국대 부동산 학과를 나왔나요? 아닙니다. 학과는 부동산 관련 없이 일반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예. 이후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서. 네. 경영학과라서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쪽으로 가자. 확실히 부동산이 더 돈은 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정책이 그러면은 달갑지 않겠는데요?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게 세게 나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누구 작품인지는 아시죠? 예. 예. 누구 작품인가요? 정부 내에서? 정부 내에서요? 예. 누군지 다 짐작들 하던데. 김수현 수석 작품 아닌가? 미스터 종부세라고 하는 네. 김수현 수석이고 지금도 아마 청와대에서 아마 10시 반부터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한다라고 해요. 브리핑을. 예. 왜냐하면 딱 정책이 나왔는데 냄새가 김수현 냄새가 펄펄 나더라고요. 옛날에 831하고 좀. 김수현 냄새가 난다가 되게 좋네요. 이미지가. 연예인 김수현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지금 개그라고 날린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또 강력한 정책이 나왔는데 이거 진지하게 풀면 사람들이 앉아갖고 또 라디오 듣다가 졸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자, 런닝타임 한 40분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는데 뜨겁죠. 그리고 생활에 와닿는 정책.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셔도 되고요. 비판 기사, 비판 논조, 찬성 논조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견해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간단하게 핵심만. 포인트가 뭐다? 투기 수요를 규제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적폐 세력 청산에 모든 정책을 걸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적폐 세력이 누구냐? 다주택자. 그러니까 갭 투자자. 예. 그거를 이제 그 세금과 그리고 대출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약 제도를 바꿔서 다 잡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과 대출과 세대 청이죠. 세대청. 예. 세대 청와대. 아, 그렇네요.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예. 세금과 대출과 청약으로 청약제도로, 예. 청약제도를 잡겠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적폐 세력인 네. 다주택자와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언론지 정일선 기자의 워딩이었습니다. 정인설입니다. 정인선이에요? 인설. 일설에는 정인선 기자가 있었다. 정인설. 이름 좋아요. 이게 이름으로는 쉽지 않은 이름인데 인설. 예, 맞습니다. 예, 인수, 인석. 제가 식당 예약을 하면 절대 제 이름은 예약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인철로 되거나 말씀에 정일선으로 되거나 그렇죠. 그 갑질 사태에 부드러운 건 있었던 정일선이 좋은데. 그렇죠. 그 갑질 사태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자,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이다? 부동산 1등이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돈 되는 사업으로 전향하시나요? 1등이시니까 먼저 하시겠죠. 네, 일단 예상 수준을 좀 넘는 정도다라고 봐야 되는 게 그동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는 조금 낙후된 이런 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손대지 않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다 할 것 같죠? 모르시죠.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도로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소방도로도 좀 확보 못 됐다든지, 뭐 저층 위주의 뭐 이게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다세대 주택 이렇게 밀집돼 있어서 좀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줘야 되겠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입주하게끔 해주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달동네, 그렇죠. 아니면 연립이 모여 있는 단독주택 단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두두둥둥 정리해갖고 아파트를 세우겠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재개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이제 아파트로 가는 새 아파트가 되는 거 이제 재건축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되는데. 잠실에 5층 아파트 있던 시형 아파트 있던 곳을 그렇죠. 더 높게 50층을 올리겠다. 그렇죠. 초고층을 올린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투기적인 목적이 좀 적었다. 그렇게 판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사실은 좀 이게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재건축을 눌러놓으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재개발로 이 투기 수요가 유입이 돼버리고 풍선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잡아버리기 위해서 아예 투기 수요 자체를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재개발하고 쪽 영역까지 다 지금 규제를 하는 쪽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한 의지가 좀 이렇게 시장에 좀 전달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좀 평가해볼 만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승훈 소장님. 네. 돌발 질문. 네. 자, 이제 아파트 한 7, 8채씩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분명하게 투기로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근데 중산층보다 조금 아래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 3억짜리, 3, 4억짜리 이렇게 저렇게 대출 끼고 한 2개 정도 아들 장가 가면 또 딸 시집 가면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은 아파트 값 상승을 노리고 들어간 거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투기 세력으로 봐야 되나요? 봉도사님 얘기 아닌가요? 저는 4채 있어요. 좀 많아요, 저는. 네, 이제 뭐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2주택자부터 사실상 지금 중과세 제도를 취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그 자기가 거주하는 목적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투기로 본다. 전부 다 좀 투기 세력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세분화해서 나눠서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너무 어렵고요. 다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했다 그러지 투기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주택이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투기 세력은 무조건 잡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는 가수요. 네, 가수요를 잡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도 공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부동산 과열이 되는 거에 대해서 주범은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아까 크게 총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정책들을 좀 나열을 좀 해줘야죠. 그럼 청취자분들 나는 어디에 해당하지? 이런 얘기가 오거든요. 일단 이번에 이제 대책 같은 경우 이제 지역으로 보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이게 가장 큰 범위입니다. 가나다 순이에요. 공교롭게. 그 다음에 그 투기 과열 지구가 있습니다. 아자차카 타파잖아요. 투기 과열. 그다음이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과 다음에 투기 지역. 투기 지역. 큰 데부터 작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큰 범위고 그 안에 또 중복 규제로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또 이제 3중 규제로 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번에 이제 눈에 띄는 건 저는 원래 조정 대상 지역 이름이 원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청약 조정 대상 6.19 대책 때. 그러니까 이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거였어요. 자, 강도는요. 넘어가기 전에 강도는 가장 투기 지역이 가장 세고 강한 투기 과열 지역이 두 번째고.
2등쯤 되고 2등쯤 나쁜 놈. 근데 이름은 제일 나빠요. 과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아무튼 뭐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데 그 두 네. 번째고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큰 범위. 세 번째 나쁜 예. 지역. 나쁜 선악 개념 분명히 아닌데. 이름은 조정이라고 하니까 좀 덜하니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정도에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여기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원래는 청약이었는데 이번에 예. 청약이라는 이름을 슬그머니 뺐어요. 오호. 그러니까 청약 말고도 다른 걸 더 넣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게 대출 규제거든요. 저는 가장 강하게 본 게 이번 같은 경우 LTV DTI를 최대 30%로까지 예. 규제를 묶었거든요. 다주택자일 경우에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40%고 예. 실수요자 같은 경우 무주택 서민 같은 경우는 50%인데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도 LTV DTI 규제를 넣었거든요. 몇 프로까지 가요? 조정 대상 지역은? 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주택자 같은 경우 50%고 LTV가 DTI가 40%거든요. 예. 이게 저는 예상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정 그런 기자님 느낌이 몇 퍼센트 지역이에요? 몇 퍼센트의 대상이 스스로? 저는 대출을 끼지 않아서 농담이고요. 저는 네. 한 50%? 투기 과열 지구가 해당하는 투기 과열 지구. 왜냐하면 서울 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투기 네. 지역은 자기 소유 집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 정보를 이렇게 막 노출해도 되는 건가요? 관계없어요. 그걸 해줘야지 공감이 생긴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대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고. 다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40%쯤 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는 또 투기 지역은 세대당 대출 한 건으로 묶었습니다. 세대당. 그 전에는 원래 1인당 대출 한 1인당. 건인데요. 그러니까 막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신규 대출에 한해서는 세대당 한 건으로 묶었거든요. 예. 투기 지역에 한해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에 한해서는 투기 지역으로 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출도 훨씬 LTV DTI뿐만 아니라 건수 자체를 아주 줄이겠다라는 예, 거죠. 이런 거죠. 저하고 이제 부인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대출 받아도 60%,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 받아도 60%.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고 이제 세대를 묶였어. 맞습니다. 기존에 제가 60%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집사람 또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빠져나가는 길은 이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일단 퍼센티지 얘기해 주지. 이 양반이 한 번 이혼한 사람한테 또 이혼을 시키려고 그래. 하려고 그러면 30%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다주택자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예. 대출 받았고 집 살려고 그런 거니까. 집 하나 있는데 또 살려고 그럴 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지 마라. 예. 가급적 하지 마라. 돈줄을 묶겠다는 거죠. 예.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좀 끝났다라는 걸 좀 선언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전에는 한 30% 40% 내가 좀 종잣돈 20% 있는데 한 10%는 좀 빌리고 70%나 60%쯤 해주니까 빚 끼고 들어가 한 대 더 사? 이런 것을 이번에 완전히 잡겠다. 맞습니다. 계속 가시죠. 저는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 자체에서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예. 외우기 좋습니다. 어. 빨리빨리 부동산 투기를 잡으라는 거고 파리 잡듯이 잡으라는 것을 모든 규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기존의 부동산 투기 세력을 똥파리로 본 건 아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예. 세금을 또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데 세금? 예. 이 갭 투자자들을 잡겠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대출기를 일단 막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차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양도세인데 양도세 중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말 좀 눈여겨보는 게 거주 요건이 새로 생겼고요. 2년 이상 거주해야지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 양도세 비율을 10%포인트 올리고 그다음에 기존의 거 30%로 더 올리겠다는 최고 세율이 거죠. 어제 세법 개정안 기준으로는 42%인데 기존엔 40%였지만 그렇죠. 2주택가 될 때는 42% 52%가 되는 거고 최대 구간마다 다르지만 금액표만 그리고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 20%포인트 합해서 62%의 세율을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는 차익에 양도 차익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억으로 샀는데 다시 파니까 5억이 되면 1억에 대해서 62%까지 다 그런 건 아니고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1,200만 원까지 맥시멈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맥시멈. 그래서 62%. 대충 한 30-40% 정도 비율이 될 겁니다. 평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와, 일단 하지 마라 투기. 그렇죠. 야, 아니 세금 많이 내서 애국자 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70% 내도 이익인데 뭐. 예. 난 1억 벌어서 예, 그렇죠. 7천만 원 세금 내고 3천만 원 갖고 또 사고 또 내고 그다음 망하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하고 싶죠. 그렇게 사실 근데 예. 쉽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아까 우리 BSI 네. 예상 밖의 초강수였었다. 네. 대통령이 피자 발언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집값 잡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 문피자죠, 문피자. 문블렌딩에 의해서 문피자. 그리고 부동산 잡고 우리 온 국민의 인생을 피자. 그런 의미도 예. 그런 의미도 부동산 유명한 소리라는 거. 예상 바뀌어 정말 예상 바뀌었었나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넘어오리라고 생각은 사실은 좀 풍선 효과를 좀 막기 위해서는 좀 나가는 그 길목을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은 좀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잡아지면서 그 사실은 부분이라 하면 그 재개발 사업 쪽 분야죠. 근데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가 사업성이 조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이런 쪽에 비해서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요. 떨어지는 지역에다가 이런 강력한 규제까지 더해지면 그나마 이제 동력을 갖고 있던 재개발 사업의 동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물론 재개발 사업장도 되게 양호한 그 사업성을 보이는 그런 재개발 사업장들도 있지만 그런 지역들이 아니라 정말 생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어렵게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까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재건축을 눌렀더니 재개발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를 잡고 또 투기꾼들이 또 거기에 끼어들면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개발 사업장에도 불리하거든요. 안 좋거든요. 거품이 끼니까. 거품은 언젠간 제거돼야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빵 터지면 이 손실은 전부 실수요자가 입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장 손실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지역의 실수요자가 훨씬 많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조금만 틈이 있으면 투기 세력들이 연탄가스처럼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잡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사업장들 같은 경우 보면 어디까지가 실수요자고 어디까지가 투기꾼인지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가 입주해야 하자고 샀는데 단기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이거 내가 상투 잡은 거 아닌가? 이쯤에서 내가 팔고 빠질까? 라는 유혹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빠지는 순간 나는 애초에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투기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기꾼이냐 아니면 정말 실수요라는 개념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하네요. 그 어느 수준에서는 딱 정책적으로 이걸 딱 분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호 소장님, 실제 갭 투자가 많았어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성행을 했었죠. 사실은 갭 투자 여기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고. 근데 막 20대 막 이런 학생들, 직장인들이 막 파고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갭 투자라는 게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을 갖고 하는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09년도, 10년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도 한 4, 5년 정도 동안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특히 서울 수도권 쪽에서 굉장히 약했거든요. 부동산 강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되고 그 사람들은 뭔가 어딘가 거주를 해야 되니까 집은 안 오를 것 같고 전세로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50%였던 비율이 60, 70 되더니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평균적으로 80%라고 하게 되면 90%짜리 90% 넘는 것들도 굉장히 수두룩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갭 투자를 했던 거고 실제로 갭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그 실제 가격과 전세가의 그 갭. 그렇죠. 그거를 내가 돈을 안고 들어간다 해서 갭 투자했다. 그렇죠. 근데 3억짜리라고 하게 되면 90%면 불과 3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억대 단위가 아니게 되면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생각을 못 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심지어 1천만 원 미만짜리 주택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 굉장히 그 3, 4억 갖고 있는 분들보다 3, 4천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되고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14년도, 15년도부터 그 물량을 드디어 공급하기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입주는 17년, 18년, 19년 돼야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도 거의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모자랐죠. 입주 물량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자 3억짜리 집이에요. 내가 3천만 원 갖고 들어가. 그러니까 전세 2,700을 2억 7천 원 끼고 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잖아요. 어떻게 또 더 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1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그럼 처음 스타트할 때? 아니요. 처음에 뭐 불과 3천만 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지금 3억짜리가 한 불과 3, 4년 전에는 한 2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2억에 전세가 1억 한 7, 8천, 예. 그러니까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2억짜리가 10%만 올라서 2억 2천이 되더라도 2천 투자해서 실투자금 대비해서는 100%가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 식으로 2억 5천이나 3억쯤 되면 또 팔고 거기서 번 돈으로 두세 개 또 쪼개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캐치했던 분들은 그래서 뭐 40채를 샀다는 등 50채를 샀다는 등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이번에 타격 받나요? 이번에 타격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갭 투자가 성행했던 것은 전세가 비율이 높아서 갭이 작아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결정적으로 그 갭 투자를 했던 것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여러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 아까 말씀하셨던 네. 10% 20% 막 올라가는 그렇죠. 예. 양도 그게- 차액이. 그렇죠. 그게 없었고 지금까지는 2주택이든 20주택이든 200주택이든 똑같이 일반과세 냈기 때문에 똘똘한 놈 한 채를 갖고 있기보다 다양한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여러 개의 수익을 내보자 이런 관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임대주택 같은 것들은 또 빼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냥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하시고 샀다가 2년 뒤에 전세가 오르면서 매도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타격이 좀 있겠죠. 알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정일선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김종선 BSI 원장님,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승훈 소장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받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인설 일선이라 그랬어요 또? 네. 우리 조기 축구, 갑질 사건. 우리 조기 축구에 형님이 5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항상 일선에서 뛰시죠. 죄송합니다. 아니 외모는 청춘인데 입에서 나오는 개그는 아재 개그네 계속. 자, 유상명님,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잡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정실님, 전셋값도 비싸지만 전셋방 얻기도 힘들어요. 전셋방도 없고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집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결혼하기 정말 힘들어. 이번 부동산 정책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부동산이 투기,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개념인식을 하라라고 하는 김수현 그 수석의 마인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 이정현님, 그동안 부동산 투기 너무 판쳤어요. 이제라도 규제 만들어서 투기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서울 전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이 된 거죠. 투기 과열지구가 된 거죠. 서울 전역은. 일부 9개인가 11개 11개구는 투기 지역으로. 투기 지역. 네. 원격결에 있다가 우리 지역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투기과열지역이 됐어? 이런 분들 꽤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예. 정말 성실하게 월급 받아서 전세 보증금 내고 이러왔는데 주변에서 이미 해버려서 서울 전역을 이번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 관심이 예.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한다는 것은 다들 예상을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정할 것인가가 되게 관심이었는데 그 관심은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김종선 BSI 원장님,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승훈 소장님. 노벨상 협회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부동산 이어 복잡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방송이 있나?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정치쇼입니다. 누구의? 정봉주. 정봉재 정치쇼 안 하면요 청취율이 안 잡혀요. 이게. 한 경제쇼까지 좀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요? 네. 정치 경제쇼로. 그거 해줘야 돼. 왜냐면 경제하면 재미없고 어렵다고 이 채널 돌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경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럼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하는 분들이 왜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죠. 아는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혼자 돈 무대로 혼자 먹으려고.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자, 아까 관심.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막 옥죄고 대출길 뭐 잡고 이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이제 영원히 집 못 사는 거야. 이렇게 내가 생각할 피해자 수 있죠.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가장 우려하고 있죠. 사실 지금 현 정부나 청와대 같은 경우에.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청약제도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청약제도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제도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를 되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에서 청약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75%만 청약 가점제를 적용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무주택 서민들이 당첨받을 수 있는 확률을 있는 걸 75% 우선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배정을. 배정. 예. 근데 이걸 100%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무주택자가 기회를 25%더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는 네. 무주택 서민들 거다. 투기 세력 들어오지 마라. 그렇죠. 아하. 이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장기로 정말 무주택이었다면 가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가점이 높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분명히 또 대책을 내놓을 겁니다. 뭐 예전에 이전 정부도 했지만 신혼부부 청년 우선 뭐 아파트라든지 예. 이런 것도 한번 내놓을 때 현재로서는 청약 제도가 이렇게 실수요자 그리고 무주택 서민 장기 무주택 서민들 중심으로 개편이 된다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85평방미터면 27, 8평형인데. 아니지 예전 기준은 25.7평인데 예. 그건 전용 면적이 그렇고 예. 분양 면적 같은 건 33평, 34평 이상인 거죠. 그렇죠. 85평방미터가 예. 전용 면적을 얘기한 맞습니다. 건가요? 그럼 32, 3, 4평형에 맞습니다. 그 오랫동안 청약을 기다려왔던 분들. 맞습니다. 이분들 중에 75%는 당신 거고 25%는 투기하는 분들이 좀 쓰세요 하고 내줬던 걸 무슨 말이야? 이제는 다 당신들 거야. 맞습니다. 25% 기회. 그러니까 3명이 받던 걸, 3명이 기회가 왔던 걸 이제 4명에게 기회가 왔다. 맞습니다. 어허.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이런과는 달리 아주 예리하시네. 제가 인설이니까요. 예. 어질게 얘기하려고 도움을 많이. 설설 기면서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서설 기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주택이 1주택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1주택자들의 꿈은 좀 더 자녀를 생각해서 학군이 좀더 좋은 큰 지역, 곳. 큰 곳 그리고 학군이 좋은 곳 이런 데 선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도세 중과를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실시가 되거든요. 다주택자들 그 전에 쏟아져 나오네. 매물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탈출할 수 있는 그 전까지 세금이 무섭거나 아니면 뭔가 좀 뭔가 임대소득자로 등록을 하지 않을 거면 그 전에 주택을 다 처분을 해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매물이 쏟아지면 당연히 시장 가격은 공급이 늘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집값은 잡히고 맞습니다. 기다렸던 분들은 조금 더 큰 곳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또 집을 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한 8개월? 그 사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겠죠. 다주택자. 8개월 동안에 징벌적 사회 환원 실시하라. 좋은 건데요, 근데. 자, 그런데 올 말 내년에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서요? 네,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한 23만 한 3천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 지난해 그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지난해 같은 기간 이제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한 18만 한 3천여 가구 정도였거든요. 5만이 늘어났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 입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5년 정도 평균 입주 물량이 연간 한 23만 8천여 가구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43만 4천여 가구 정도가 입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국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수도권을 보면 수도권 쪽에서도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호황 때문에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평균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건 우리가 굳이 수치를 나눠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이 정부 정책과 맞물린다면 가격이 좀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매입 적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칫 잘못해서 물량이 쏟아지면 부동산가가 또 하락하게 되면 많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라는 거죠. 잡으려고 부양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제 냉운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정부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그러면서 노리고 있는 카드는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돈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단지 투기하러 갭 투자처럼 투기하러 들어왔느냐. 만약에 갭 투자처럼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형태로 돈 좀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팔고 빠져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세금 하나 안 낼 거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임대사업으로 전환해라.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폭락에 있어서 물량이 너무 많이 나면 떨어져 버리는데 이분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그냥 10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버리면 예.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디렉션이 딱 나왔네. 갭 투자나 이런 투기성으로 들어왔고 세금 버틸 자신 없으면 빨리 팔아라. 빨리 팔고 빠지고. 예, 그러나 좀 여유 있고. 네. 내가 좀 덜 벌면서 네. 임대사업자로 전향해서 예. 세금 내고 네. 나 갖고 있을 거야. 언젠가 또 오를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 분들은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라. 그렇죠. 국가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그리고 저렴한 임대 어떤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의 개념으로 전환한다면 예. 용인하겠다. 어느 정도 이익 창출은 용인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목적 카드가 아닐까라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 세 분의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 지금 질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15분, 12분쯤 남겼을 때 질문에 대해서 답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긴급하게 Q&A 하겠습니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훈 소장님. 네. 지난해 11월에도 대책이 한번 나왔었죠? 네. 촛불이 막 들어가려고 그러던 와중에. 네, 맞습니다.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뭐냐면 손을 댄 게 LTV, DTI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도 알아서. 그렇죠. 빚내서 집사를 하다가, 핵값놀? 집값이 뛰어?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제, 네. 상환연동 대출해주고, 네. 그 다음에 LTV, DTI 다운시키고. 네. 그런데 한 9년 동안 빚내서라도 집 살았는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정책이 바뀌지? 이 충격.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집사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뒤통수를 때리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맨날 분들이 우측통에 많거든요. 하다가 벼랑은 좌측통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기가 과열되게 되면 정책을 써서 잡아줘야 되는 거고 너무 다운되게 되면 부양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간 냉온탕 정책을 반복했지만 냉온탕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또 보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상. 그런데 너무나 그 충격 자체가 워낙에 다른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간극을 좀 줄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강화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수위 조절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저런 생각 안 하고 워낙에 시장에서 많이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대책을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가격이 좀 빠지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 5에서 10% 정도는 조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대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부동산 투기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좀 가져가자. 그렇죠. 이런 뜻도 숨어 있는 거죠. 네, 투기 세력은 이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끔. 그러나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게끔 안 가게끔 실수요자한테는 계속적인 공급이라든가 완화 정책을 써주는 거고 투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이원화해서 투투액으로 가겠다라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연탄 가스머니가 있거든요. 틈만 나면 파고 들어가는 1200조 시중에 부동자금. 이게 어디로든지 가려고 연탄 가스처럼 막 파고 들어가려는데 딱 막혔거든요. 가계 부채만큼 비슷한 돈이 시중에 떠들고 있는데 이게 어디론가 가려고 할 때 이걸 또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갈 길을 또 뚫어줘야 되고.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 연탄가스 같은 머니가 생긴 이유가 저금리 때문이거든요. 아하. 사실상 그동안 지금 기준금리가 1.25%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3%대 대출을 그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부동산 갭 투자하고 그리고 뭐 좀 더 돈이 좀 있으면 주식 투자하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투기로 보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막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가 핵심인 거죠. 잠깐 잠궈놨는데 수도꼭지를 잠궈놨는데 계속 물은 쏟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가 앞으로 관심이고 그래서 어제 부동산 대책에 나오면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여의도. 증시, 증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 이 돈 증시로 좀 오겠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제
주가 증시가 올랐고요. 예. 아무튼 그런 기대는 있기 때문에 저금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유동성, 과잉 유동성,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는 좀 이어질 텐데 부동산이 이제 잠궈놨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그 정부도 우리 지금 현 정부도 고민이겠죠. 1,200조가 다 투기 자금으로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자, 문자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자, 7048님 정치쇼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 사정상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이번 정책이 전세 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줄까요? 전세 자금 대출 우리가 지금 손을 안 댔는데요. 어쨌든 오늘 지금 세 분 전문가 말씀 들어보면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더 오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야말로 진짜 실수요자들이 주거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 예. 저걸 옥죄버리면 그 기존의 그 서민들 예. 그리고 새로 혼인을 하고 또 집을 얻으려는 서민들 예.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추가적으로 뭐 변동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 손 하나도 안 댔죠,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전월세 대책은 빠져 있었죠. 네. 전월세 대책은 빠져 있고 네. 다만 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것만 지금 러프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신혼 그 부부 예. 행복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어허. 예, 그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공급하는 그 주택을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예상되고 있는 데가 이제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쪽하고 그다음에 위례신도시하고 동탄 2지구 이쪽에 시범 사업으로 발표하겠다 예.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279님 서울 살고 처가서리 하던 중에 분가하려 하는데요. 일주일 전 알아보니 동네 아파트 매물이 없었어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집값은 자꾸 오르고 너무 불안합니다. 오히려 이번엔 집값이 잡힌다는 쪽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대책 나온 게 어제니까 당연히 일주일 전에 알아보셨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그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들 중에 그 이유가 또 뭐냐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맞아요. 미친 듯이 물량이 상승했습니다. 안 나와요. 네. 예. 그래서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도 호가 자체가 그냥 실거래가 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살 사람은 많고 물량은 없고 사고 싶으면 이 금액에 사 아니면 난 안 팔아. 아니 팔 사람이 막 던져 그냥. 막 던지는데 그걸 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 자체가 뭐 9억이 됐다가 9억 1,000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9억에서 그 다음에 실거래가 10억이 돼버리고 이렇게 뛰는 성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8일 대책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 4월서부터는 이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나타나기 전에 내년 4월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물량을 좀 쏟아내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그런 분들이 좀 물량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뭐 내일부터 모레부터 바로 매도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시장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죠. 그렇죠. 2, 3주 정도 간을 보는 거죠. 저 수도꼭지가 터질까 안 터질까. 그렇죠. 터졌고 다시 오르면 네. 잡고 있을 거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6.19 대책은 굉장히 이거에 비해서는 미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됐을 때 한 2주 정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 분위기가 어떨까를 잠깐 보다가 영 이게 아닌 것 같다. 정부 정책도 강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말 연초쯤에 해가지고 이제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그럼 9279 같은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은 좀 기다리는 게 네. 낫다. 그렇죠. 619 대책이 잽을 날리니까 네. 시장에서 스트레이트로 들어오는 것을 싹 피하면서 네. 크로스 카운터를 날렸다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투기 세력은 다운은 됐는데 8셀 때까지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못 일어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자 1198님 집 없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분이 아니네요. 박다희님 작은 빌라가 하나 있는데 청약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이후에 청약 받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요즘 낮은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무주택 서민의 경우는 그리고 그렇죠. 무주택 기간이 길었다면 기회가 많아지고 청약이 더 많아지는데 이분이 무주택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세대 원수 그러니까 자녀 수가 다자녀일수록 더 유리하거든요. 가점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청약 가능성이 높은데 이전보다는
무주택 서문이라고 한다면 높아진 건 사실이죠. 예. 작은 빌라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청약 가점이 떨어지겠죠. 네. 네, 아, 가점이 빌라가 예, 있으면 유주택이고 이게 아. 점수로 따져지기 때문에. 아, 이게 유주택이군요. 예, 예. 아, 빌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간단히 알아듣는데 유주택이라니까 가점, 어려운 예, 정말 가점, 작은 빌라가 예. 있었네요. 예. 가점제에선 불리하죠. 가점제에선 불리하고. 그렇죠.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빌라를 파는 형태로도 가셔야겠죠. 팔고 전세로 있다든지. 그것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외 그렇죠. 예. 아직 그거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청약을 하시던가 그래야 예. 되셔야 될 텐데 아마 문의하신 걸 보면 서울이나 이렇게 좀 이런 데에 그래. 분양을 받으시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같죠. 자, 돈도 안 받고 컨설팅을 해주는 정봉재 청취쇼. 진짜 70억분의 1이네요. 네. 고은주님. 아, 여기 있네. 1198님 집 없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분양받을 때 더 유리해질까요? 이분은 유리해진다. 네. 아, 고은주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정말 까다롭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내 아이들이 둘 이상이 있어야 1순위입니다. 형편상 아이를 늦게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성 없는 정책 아닌가요? 네. 조금 요 부분은 좀 완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까다롭게 한 게 공급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네. 수요는 많은데 1순위자를 까다롭게 한 이유는 그 중에서 잡음이 몇 개 선별을 하려다 보니까 2년 내 2명 자녀가 있는 게 정말 사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물량만 많으면 사실 해결된 일인데 물량이 많으려면 땅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그럼 올해 말 애로사항인 거죠. 내년쯤 되면 이 청약이나 이런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행복타운 우리 추진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쪽에 이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특화되고 좀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신혼부부 대책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슈퍼고릴라님. 뭐야, 이거 왔다 갔다 해. 슈퍼고릴라님, 제 명의 집이 있고, 제 여친 명의 집이 있어요. 결혼하면 두 채가 되는 건가요? 그럼 세금 많이 내야 하나? 다주택자예요! 명쾌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예.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혼인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세법상 결혼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두 주택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하면 양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양수세가 비과세가 아, 그게 아마 결혼- 2년이죠 기간이. 예. 2년 이내 처분하게 예, 되면.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결혼을 안 할 텐데 저 요인 때문에. 아. 예, 저출산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결혼 상담소에서 나오셨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미 자기가 2주택자인데 예. 기존의 주택은 또 2년 내에 팔면 네, 대체취득이라고 양도세 하죠. 중과가 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년 내 기존 주택을 그렇죠. 2주택자인데 새로 주택을 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예, 2주택자. 그 기간에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그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데를 팔면 네. 그렇죠. 양도세 조금 복잡한 양도세 비과세죠 사실. 양도세 비과세.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주택이 2개 있었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네. 투기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팔면은 네. 그걸 2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 네네. 아하. 자, 김성우님, 서울 지역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면 서울 근방 경기 도권의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사실 전 수도권하고 서울하고도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지방과 서울 수도권 쪽으로 나눴다면 최근에는 서울하고 수도권 중에 수도권도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2천만 원이 넘었고 수도권 같은 건 일단 1,000만 원 겨우 된 거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집값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경기도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집값을 많이 서울 집값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도 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서울 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많이 잡히게 된다 그럼 그러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서울은 문제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다시 궁극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이 공급을 물리적으로 공급할 만한 땅이 아예 없습니다. 예. 땅은 서울에서 공급할 거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경기권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을 하던 나대지가 많은데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강력하게 대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되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수요 초과라는 것을. 그럼 궁극적으로는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볼 올라가는데 수밖에 없죠. 폭등하진 않고 시장 상황에 맞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가야겠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인설 기자님, 네네. 저게 뭐냐면 강남에 지금 그 청담동, 압구정동, 논현동 이쪽 일대가요. 건물들은 상권이 죽었고 건물들은 공실률이 50% 60%가 돼요. 그런데 그 주택단지 있잖아요. 빌라, 아파트 이런 데는
상권이 죽게 되면 보통 다른 지역은 이 주거지도 같이 죽거든요. 근데 강남은 지역 집값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호 지역이 되니까. 그렇죠.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가서 살고는 싶고. 그러니까 저런 게 서울 전역의 현상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서울도 이제 서울과 지방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그렇게 서울이 강세를 띠는 거고 양극화 현상으로 높아지는 예. 거고 서울 중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쪽은 집중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른 예. 지역하고 격차가 벌려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7009님 최근 매수를 하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시장에 전세는 되게 많고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질문이 이거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죠. 복잡해요 질문이. 머리가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 김태형님 9944님 도봉구 아파트 매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인데요. 손실을 보면 팔아야 하는지요. 매매 자체가 안 되면 대출받은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네요. 강남도 아닌 도봉인데. 자, 빌라에서 살다 좀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빌라가 매매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놓고 아파트로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빌라 매매 시 비과세가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조금 요걸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질문 지우지 마요. 헷갈려 죽겠어. 빌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주하시던 빌라가 종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거주였죠. 예. 근데 거주까지 하신 거 보면 요것을 처분하면 대체 취득으로 이제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2년 내. 네. 2년 내. 그렇죠. 그 조건이 있어야죠. 네네. 예. 비과세 된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1가구 2주택인데 이제 도봉구 아파트가 매매가 안 되시는 경우 만약에 손실을 보고서라도 매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거래에서 거래가 안 되시면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공매를 의뢰를 하시면 거기가 되면 일단 거기서 공매 처리로 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을 하시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캠코는 수수료 몇 프로죠? 2%인가 3%인가요? 네, 그 정도 아마 수수료 있습니다. 네.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네. 변화가 부동산 TV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낌이 점점 부동산 거기서 얘기하던 말투로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면 듣기 싫어. 예. 자, 4331님 제가 집 한 채가 있고 어머니 집이 있는데 어머니 집은 신당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떨어졌고 제가 어머니 집을 제 앞으로 증여받으려 하는데 재개발 조합원 직위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2가구가 되는 건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우리 지금 정책의 모든 질문이 다 들어가 있네. 이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계약을 한 사람의 원래는 오늘까지 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게 했어요. 오늘까지. 오늘 이후에. 그런데 이미 계약을 했다는 사람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했으면 상관이 양도할 없는데 수 있다. 근데 계약을 했는지 지금 내용을 보면 방금 이분 계약을 하지 같은 않은 경우는 것 또 같은데.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개발은 또 그거 조합원 지위 양도랑은 관계가 없죠. 재개발은 또 조합원 지위 양도할 수 있나요? 그렇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간 거지 조합원 지위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헷갈려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갔는데 그럼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은 더 헷갈려졌어. 어떻게 쉽게 표현할까? 분양권 전매 제한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제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전매 말 그대로 분양권 사고 팔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조합원 지위 양도라는 것은 뭐냐면 사고 파는 거는 되되 네가 그걸 사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건축.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재개발. 지금은 재개발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조합원 지위를 양도를 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5382님 조합원 지위 양도 받을 수 있대요. 5382면 다른 아니 맞아요. 네, 3주 전에. 맞습니다. 예. 다른 분이 또 나왔네. 5382님 3주 전에 재건축 주택을 사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럼 매수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분은? 방금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기자님 경우는 그럼 말씀하셨던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게 되나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요 계약을 정책이 이미 나오기 했으면. 전에 했기 때문에. 잔금 안 치르더라도 계약을 그렇죠. 했으면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미 계약한 건 낙장 불입이다 이제. 그렇죠. 어떻게 나도 정책 나오기 전에 한 거 어떡하냐. 그렇죠. 자, 8587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지금 서울 사는 분들 중에 밖에서 텐트 치고 사는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공급이 안 모자란 것 아닌가요? 이분은 촛불 드신 분 같아요. 일단 공격적이야. 왜냐하면 공급도 사실 지금 거의
100%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세대 다주택자 네. 한 사람이 여러 채 소유한 것 때문에 물량 부족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있겠지만 이제 전체 이제 주택 통계상 수치를 보면 우리가 주택 보급률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결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데 예. 정비 사업 대상이 되는 즉 오래되고 낙후된 주택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나는 좀 더 좋은 데서 살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일정 지역에서는 양질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곳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강남 같은 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때문에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까지를 전부 묶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공급이 부족하다 아닙니다. 지방에는 남방 남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일자리하고 똑같은 거죠. 미스매치라고 하잖아요. 대기업 일자리 모자라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지금 흩어지는 것처럼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는 다 가려고 하는데 그건 공급이 모자라고. 그렇죠. 다만 이건 괜찮은데 사양하겠어 하는 그 정도의 주택은 또 넘치고 그런 미스매치가 있는 살기는 거죠. 여건은 좋은데 뭐 예를 들었고 서울 외곽, 경기 외곽, 경기와 충남에 이렇게 충북과 만나는 지역은 출근도 좀 힘들고 그렇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밖에서 끝날 때가 됐다고. 이거 한 2시간 더 해야 되는데. 자, 좀 부정한 얘기는 다음에 또 정책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님, 김종선 BSI 원장님, 부동산경제연구소 이승훈 소장님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는 3부는 뭐죠? 무슨 내용이야 이게? 미사일 도발한 북한 군사무기 수준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실 분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일명 밀리터리 덕후 밀떡 자주국방 네트워크 2루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르투시 몇 기라 했죠? 32기? 45기입니다. 45기요. 아들뻘이네 그럼. 정확히 23년 후배입니다. 자, 손승희님 부동산 정책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었어요. 정말 유익한데. 나중에 저희가 상황 진척되는 거 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해서 1, 2, 3부 통으로 터서 쫙 한번 다시 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담도 좀 많이 받고 오늘 많은 내용 얘기했는데 이제 부동산 얘기가 조금 골치가 아픈 게 막 듣고 이해하고 돌았으면 또 잊어먹어요.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가 몇 번 반복해서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도 또 더 중요해. 전쟁 나요 안 나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거 더 심각하잖아.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 위기죠, 위기. 네. ICBM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 북한이 28일 날 두 번째 화성 14형 발사를 했습니다. 그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쐈던 것보다 정점 고도는 1000km 정도 올라갔고 900km가 더 올라갔죠. 예. 그리고 비행 거리는 한 60km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재도립체가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NHK TV에 영상이 그대로 찍히면서 이것이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가 됐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에 있는 NHK 옥상에 있는 CCTV에 이 재도립체가 낙하하면서 화염을 뿜는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막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이 예. 안정적으로 탄착점에. 예, 그래서 NHK가 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를 해서 약 40년 정도 이제 미사일 분야를 연구하고 그 전문가로 알려진 이제 그 마이클 앨러먼이라는 미국 전문가한테 그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평가하기로는 일단은 한 9분응선 정도 넘었다. 왜냐면은 재도립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낙하를 했고 그 주변에 약간 불꽃이 튀긴 하지만은 이것은 외피가 벗겨져서 발생하는 그런 불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은 아마 내년 정도엔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예하에 있는 정보국이죠. DIA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봐도 북한이 내년 정도면은 실전용 ICBM을 그 대량 생산해서 배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북한 ICBM이 북한과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이제 국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유엔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서 지금 북한이 이거 이제 ICBM이 아니다, 중거리 탄도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을 약간 좀 수습하기 위해서 톤 다운 시키려고. 톤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은 이것이 ICBM이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뭐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한 그 강경 발언들이 지금 연이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그 CNN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에 메인 화면을 계속해서 미국이 당연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한 수천 명 정도가 죽을 것이다, 대가는 무엇일까,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뭐 수천 명이 죽을 거다, 근데 그게 미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죽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논란이 지금도 되고 있죠. 예, 계속 끝난 게 되고 아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분쟁 지역 하나 늘어나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 형제 가족, 일가 친척의 생명을 잃는 건데, 그리고 한반도는 이제 다시 해방 이전에 이런 산업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과거에 이제 19세기 초에 있었던 뭐 예. 알라모 전투라고 유명한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의 사례를 보면은 그 이후로 200년 동안 미국인들의 정서를 보면 내 땅, 내 영역, 그다음에 내 국토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라든가 그 침략 같은 거는 용인하지 않는 것이 미국인들의 정서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을 시험을 하고, 실제로 김정은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것은 미국에 대한 경고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라모 전투라고 하는 건 뭐죠? 19세기 초에 그 텍사스주에 있는 알라모라는 그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한 186명 정도의 그 미국인 이주민들이 살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수천 명의 한 6천 명 정도 되는 멕시코군이 쳐들어왔을 때 전멸할 때까지 이주민들이 우리는 협상은 없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다 죽겠다, 옥죄하겠다라고 해서 전멸할 때까지 싸웠던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때 미국과 멕시코 사이. 분쟁이 네, 벌어진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찾아오는.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이 전체를 완전히 뺏어왔죠. 이 알라모. 186명이 전멸함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의 분노를 자극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멕시코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으로 확전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아메리카 본토 대륙에서 전쟁은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본토를 공격하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온 거야. 9.11 테러가 한 번 있었고요. 9.11 테러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미 본토라기보다도 어느 한 타겟을 공격한 거고. 타겟을 공격했는데 그것에 분노해서 미국인들이 10년 동안 빈라덴을 집요하게 쫓아서 예. 결국에 죽였고, 그리고 지금 그 알카에다 잔당 세력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추적 및 공격과 암살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인들의 어떤 그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 분노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지금 북한이 이것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9.11 사태 이후에 Patriot Act, 애국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키면서 테러 분자라고, 테러 의심자로 분류가 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법인데, 그게 최근에 2016년인가요? 이때 개정이 됐죠. 2015년, 15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 이전 사회로 돌아간, 그거는 본토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예, 맞습니다. 미국인들은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위협이 심각해진다고 판단을 하면 스스로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서라도 예.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무부 장관, 즉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 장관이 무슨 얘기냐, 대화하자. 그러면서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과 테이블 앞에 앉아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이상해. 그러나 당신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는 대응해야만 한다. 무척 수세적으로 그러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대화하자 이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또 입장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실제 공격에 나서기 전에 지금 적을 안심시키기 위한 양동전술일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라는 대상은 과거에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이 쉽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약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 뭐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 나라들과 달리 지금 미국에게는 한국이라는 인질이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공격을 받았을 때 김정은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으로 한반도 특히 남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는 이것은 그 미국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지만은 미국이라는 게 결국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게 동맹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지금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의 안전을 버리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네라는 식으로 다른 국가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세계 패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점을 지금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쉽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도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이다. 그럼 미국이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의 핵 전략이 한반도에 들어온다. 그런데 들어오려고 봤더니 우리 본토도 위협을 받고 있어? 그럼 여기 못 들어오는 거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 들어오면 패권으로서의 그러니까 세계 인터내셔널 짱으로서의 지위를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딜레마가 큰 것이 때리자니 피해가 너무 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강도 무평양이에요. 예. 북중 접경지역 30km 안쪽에. 예,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잘못하면 중국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중국이 개입하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예. 중국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북한 자체가 워낙 군사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뭐 거의 한 1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예. 반전 여론이 굉장히 센데 이런 이라크나 아프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두 가지 예. 협상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책을 같이 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 애들 왜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우리보다 뭐 전체적인 경제력도 약하고 국방비를 투입하는 액수도 굉장히 적은데 우리가 북한보다 한 33배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비에서. 우리 국방 예산이 그 북한의 GDP 아니에요? 예, 그 정도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800km고 북한은 이제 뭐 8,000에서 10,000km고 거의 10배 차이지 않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구매력 지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서 소총 한 자루를 겨우 사는데 북한은 이걸 가지고 소총 4자루 5자루를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현무2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현무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당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 북한은 비슷한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뭐 노동 미사일이라든가 스커드 미사일이 대당 한 10억에서 15억에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도 있고요. 생산비가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네, 그럼. 예, 뭐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5분의 1. 예.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시장 경제가 아니라 통제 경제고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이 분야에 집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으로만 이 군비 증강을 하는데 예. 북한은 이제 비합법적인 수단,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어떤 뭐 기술을 절취를 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미사일 기술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북한은 국가적 사활을 걸고 이것을 예.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미사일 기술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9분 응선 9.5부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 지금은 기술이 완성되면 내년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이 2번째까지 썼는데 예. 아마도 한 2번, 3번 정도는 더 사격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 신뢰도를 검증을 할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신뢰도가 완성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또 팔아먹겠네.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스스로 미국에 대해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그 상황도 있지만 북한이 이것을 뭐 테러 단체라든가 뭐 불순 세력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것이 지금 미국이 여러 그 테러 단체들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국가들에게 판매를 해서 여러 개의 적으로부터 동시에 ICBM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 그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심각하네. 자, 그런데 미국이 tiller슨이 대화하자. 근데 오늘 아침에 기존 또 바뀌었다면서요? 예, ARF에서 이용주 ARF. 예, 아시안 그 안보 포럼에서 예. 지금 북한도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용주 북한 대사를 만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뭐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만날 계획이 없다라고. 미국이요? 예, 틸러슨 장관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틸러슨 장관이 어저께 대화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강경 그 여론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참모들, 그다음에 그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참모들이 초강경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교체됐던 그 비서실장, 존 켈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라크 현지에서 장군 임관을 했습니다. 굉장히 야전형 군인이고
저돌적인 스타일이고 뭐 기자들이 앞에 있어도 언어 순환을 하지 않고서 비속어를 섞어서 욕을 쓸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인물입니다. 중국 그 미국판 홍모식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과격한 스타일이고. 존 켈리. 예.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켈리가 아닌가 보네요. 그 사람은 예전에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그 미군 내에서 별명이 미친 개라는 별명을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인사입니다. 매티스. 예. 국방부 장관. 예. 그리고 합참의장도 마찬가지로 덤포드 합참의장도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 야전형 군인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고요. 언제든지 붙자. 예. 이 셋 다 전부 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고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부 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틸러슨이 자기 입장이 유화적이고 대화로 한다? 근데 이미 지난번 그 7월 4일 날 쐈을 때도 모든 옵션 중에 군사적 옵션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화로 가겠다. 제재와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선제 타격론이 네,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군도 약간 이상한 특이 징후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7월 24일 날, 물론 28일 2차 발사하기 전 일이지만은 미국에 있는 B-52 폭격기라고 이제 거대한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 폭격기가 본토에서 그 대규모 삐라 살포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이라크전 그 바그다드 공습 직전에 실시하고 나서는 거의 한 13년, 14년 만인데 이 전단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대규모 폭격이 있기 전에 우리가 폭격을 할 것이다. 민간인들은 대피해라. 그리고 군인들은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은 죽을 것이다. 이런 심리 전용 전단을 대규모로 투하라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B-52 폭격기가요? 네, 이 폭격기가 한 번 뜨면은 한 96만 장 정도의 삐라를 살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10몇 년 만에 이례적으로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 해병 특수색대 그리고 이제 네이비실 이런 부대들에서 그 예비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원들이 지금 소집이 돼서 훈련이 돼 있고 일부는 지금 한국에 전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이 특수부대 예비역을 전개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공격 군사작전이라든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이기 때문에 이런 징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흘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희한테 밀리지 않겠다. 네, 밀리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군사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라는 ICBM 완성되기 전에 네, 강력한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예, 강력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보면은 그 선제 타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트럼프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죽어봐야 니네 그 한반도에서 죽는 거다. 우리 죽는 거 아니다. 여기까지 해도 이제 우리가 확 이 그 분노 인계점 딱 터지는 건데 근데 또 중국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데 북중은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 2차 발사를 감행했던 그 우평리라는 지역도 북중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고 예. 중국 공군의 방공 식별구역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중국이 개입했을 때 대비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그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지금 갖다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실제 전쟁 그 대규모 충돌에 대비해서 한 6천 명분의 혈액 그리고 혈소판 그리고 이제 각종 전쟁 물자를 전방 지역으로 지금 전진 배치를 했고 인도도 이거에 대응해서 또 대규모로 추가 병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인도 핵무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베트남도 중국이랑 남사군도 지역에서 계속 그 싸우고 있는데 예. 그 중국의 군사적 위세에 눌려서 철수했던 석유 시추선을 한 사흘 전에 다시 배치해서 석유 시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의 충돌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럼 미 해군에다가 그 기지를 또 제공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어느 지역이죠, 거기가? 베트남에? 베트남 북부 지역입니다. 베트남과 인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 네, 6월 달에 이들 두 개 국가가 미국과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부 지역에서의 중국군 움직임을 견제하고 잡아두기 위해서 여기 이 지역의 베트남과 인도 지역의 대규모 중국군 병력을 잡아두면은 중국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 두 개 국가에게 어떤 모종의 약속을 하고 이들 국가도 지금 사활적 국가 이익을 가지고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오늘 좀 해결책을 가지고 오라 했더니 그 점점 이게 객관적 상황이죠, 근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 보통 이제 이게 좀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보수 진영 쪽에서 무슨 얘기냐 전쟁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말 데뷔 잘해야 된다. 진보 진영은 무슨 얘기냐 대화로 하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진영 입장을 떠나서 우리 이희루 그 사무국장이 객관적 진행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미국이 이게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그 제스처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군사적으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미국 내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그 전쟁 여론이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외교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미국의 이 분노를 어느 정도 좀 다독이고 지금 예. 대통령께서도 이 한반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운전대를 잡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잘 잡고서 주변국들 간의 이런 그 충돌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를 잘하는 그런 굉장히 현명하고 기민한 외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얘기했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분의 그 존 켈리, 매티스, 사참장 또 누구라 그랬죠? 그 조지프 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던포드. 던포드. 예. 야, 이게 아침에 부동산 대책 잘했다 그러다가 지금 전쟁 얘기로 넘어가니까 덜컹하네요. 우리가 열심히 설득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2347님 북한이 막 나가고 우리가 사드까지 들어오면서 미국과 중국과 냉전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까 봐 걱정되네. 우리나라는 또 끼어서 피해만 보는 거죠. 이성광님 맨날 운전 중에 듣다가 쉬는 날이라 간만에 보는 라디오와 함께하네요. 언제 와도 봉도사님 잘생기셨어요. 영화배우 데뷔 생각은 없으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전쟁은 전쟁대로 큰일 났어요 이게. 묘안이 없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 이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드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배치를 하고 뭐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증가라든가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반대급부를 지금 얻어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있어서 지금 한반도 배치 사드가 대중국 전략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엑스밴드 레이더 때문에 이 카드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트럼프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외교 당국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도 문제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북미 간의 충돌 상황이 더 위험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 지렛대로 좀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미국이 동해와 서해 양쪽에다 항공모함 전단을 하나씩 띄워놓고 실제로 북한을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때리려고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외교적으로 정말 총력전을 다해서 이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한번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랑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막았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외교적으로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이 위기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예. 레드카페 7일님 내일 모레 우리 아들 입대하는데 군대 군자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왔네요. 유유. 저희 아들도 군대 가요. 저희 아들이 97년생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레드카페님 아들이 97이나 96쯤 되는 것 같은데 군대 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군대 갈 자녀를 둔 부모님, 아들을 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민국까지 8천만 1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불안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논리가 그때 94년도하고 좀 다른 게 94년도에 이제 막 그 원자력 그 개발을 막 하려고 그러는 시점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북한의 미국의 강경파가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본토에 도달하는 안정적으로 개발된 ICBM이 나옵니다. 그 전에 손을 봐야 됩니다. 본토에 도달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미국을 그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좀 안타깝게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렇게 생각이 잘 나지가 않는데 일단은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북핵 폐기라든가 레짐 체인지보다는 동결 조치 북한이 지금 더 이상 핵무기를 고도화시키지 못하도록 어떤 뭐 보상이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동결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건 어디까지나 약간 현재는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논리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 먹힐 수 있을지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설득 가능한 쪽으로 접근을 해야죠. 당장 폐기를 안 하겠다라고 저렇게 아각거리면서 그 버티고 있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중지하고 그 위협을 여기서부터 컨트롤해 나가자, 관리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그 제야의 이 그 보수적
보수정의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동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가 예.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소련에게 러시아에 침공을 당하면서 크림반도를 뺏겼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부다페스트 그 각서를 통해 가지고 안전 보장을 약속을 받았는데 강대국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핵 포기는 곧 체제 붕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리비아의 가다피가 물론 몰락하는 걸 또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를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제도적 장치, 그냥 단순히 그냥 합의 각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확실하게 그 믿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끼를 만들어서 이것을 던질 수 있도록 그 미끼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2로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님과 함께 한반도 위기 상황 말씀 들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불안한데요. 그래도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10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땡큐, 바이바이.